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 국정감사 기록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방만경영 탓이라면 인건비가 매입의 절반은 넘어야 할 것이고 에너지사 기업의 흑자는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걸까요? 18세기 강경 상인들도 하지 않을 순진한 발상입니다. 민영화의 위험을 논하는 중요한 시간 23 국정감사 기록실 산자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산자위까지 왔고 이제 몇 개 남았죠? 앞으로 4개? 4개요. 4개 남았죠? 산자위 포함해서요? 네. 그렇죠. 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건조간사 수를 소개합니다. 네. 술이요? 건조간사를 소개합니다. 네. 건조간사입니다.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익숙해요. 이쯤 되면은. 수? 참네. 네. 옆에서 어이없어하고 있는 유보자관도 역시 소개를 합니다. 12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관하는 부가 보통 위원회의 이름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일부 2청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영화 저지와 민영화 추진의 최전선에 산자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만 했죠. 한전, 가스공사, 유공,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YTN의 최대 주주였던 한전 KDN 등이 감사 대상입니다. 정수 30명의 산자위, 후반기 내내 사회권은 야당, 위원장은 경기 안양, 동안, 을, 의제정으로 교체, 16명의 일당 간사는 그대로 경기 남양주, 을, 김한정, 여당은 12명, 간사는 경기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두 사람이 일당을 빠져나와서 비교섭 신문입니다.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인천 남동을 윤관석, 그런 이유는 없고 그냥 탈당한 한국의 희망 광주 서구을 양향자. 2명입니다. 이유가 조금 있긴 하죠. 네. 이유 많죠, 그렇게 따지면.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넥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3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초코. 액세스몰에서 제주 음식 맛있는 걸 많이 팝니다. 동결건조의 단점을 극복한 원적외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웰빙 간식. 덕질인이 좋아했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푸르넥 광고는 덕질인이 했거든요. 근데 덕질인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오고 있겠죠. 네, 오고 있겠죠. 네, 지금 다시 자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오고 있어서 제가 합니다.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칩. 경우에 따라 요거트와 화이트 초코를 얹기도 합니다. 화이트, 다크, 요구르트, 콜라까지 믹스된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콜라 맛 평 좋습니다. 오, 콜라. 비싸지만 한입 베어 물면은 가격이 수긍되는 맛입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전통시장에서 이런 걸 사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게 안 비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R&D 예산 얘기부터 해야죠. 이슈 하나. R&D 예산 삭감. 민주당 김경만, 양희원영, 김성환. 우리는 생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현상을 습관적으로 단순화하곤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나쁜 놈들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짐작해버리곤 하죠. 실제로 보수 정권이 대기업과 친하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곧 중소기업과 적대하겠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리는 없잖아요. 그냥 중소기업과 굳이 적대할 필요는 뭐 있어. 대기업과 친해가지고 로비를 받고 떡고물을 받아 먹으면 되지. 그런 중소기업주들도 많아요. 저 정당에는. 그렇죠. 또 상상력을 확대해 보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해왔죠. 근데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일본과의 무역 정상화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연구를 적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국 산업을 적대시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교역 그리고 외교 상황을 정상화시켜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일본과 정상화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 사이드 이펙트까지 전부 다 없애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 뭐 0101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22년에는 일본에 수입해 들어오는 원자재보다 중국에 수입해 들어오는 원자재가 훨씬 더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기도 하고 이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대중국 무역의 적자가 왜 이렇게 심해졌지? 한국 물건이 잘 안 팔려서인가? 맞죠. 대신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럼 친중인가요, 이 정부가? 이런 얘기죠. 네. 근데 그것도 요수수 사태를 생각을 하면은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산업계에 약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 산업을 미워할 리는 없어요. 근데 상상력이 모자란 탓에 자꾸 마치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에 대한 연구를 다시 축소시켜서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높이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좀 너무하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억울합니다. 그렇죠. 또 소부장 업체들 만나면은 또 팍팍 지원해드리겠다고 말할 거예요, 윤석열. 그렇죠. 팍팍 죽여버리겠다고 할 순 없으니까. 그리고 사진이 찍히면 너무 멀리 찍혀서 안 보일 거예요. 저기 구글에 윤석열 어퍼컷이라고 요즘 검색하시면은 수많은 직능당체 모임에 가서 어퍼컷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농업인의 날에는 5번 연속으로 했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는 어퍼컷이라고 안 하고 먹어라. 먹어라 이 자식들아. 저의 이런 빈약한 상상력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굳이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고요. R&D 예산이 올해 24조 9천억 원에서 21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중에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연구개발 예산이 1조 7,701억 원에서 1조 3,208억 원으로 올해보다 25.4% 줄었습니다. 4분의 3토막 났습니다. 이 중에서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 예산은 84.6% 삭감되었습니다. 소부장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돈 받으면 죽어요. 또 R&D 사업의 95.5%가 2년 이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협약형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메꾸든가 사업을 포기하던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상으로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고 시작한 사업인데 그렇죠. 그 중간에 끝나면은 계약이 위반되거나 사업이 포기되거나 어떤 중소기업주들은 위약금을 막 문다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손해배상을 막 한다거나 누가 메꾼다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변경 신청 사유에 정부의 예산 삭감은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인데도요? 그렇죠. 정부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없앴나? 네. 우리 환불 사유에 배송 오류 이런 옵션이 없으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배송이 안 왔어요. 네, 환불 사유에 미배송이 없는 거야. 근데 막 맛없어요 이런 것만 있고. 그렇죠. 못 먹었달까요? 내가 우울해요 이런 것만 있고. 네. 그러니까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어떤 중소기업은 추정금을 환수당하거나 혹은 이후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중소기업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김경만 의원은 중기부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지금 되고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중소기업 R&D 사업의 성공률은 높지만 상용화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률과 상용화율이 그러니까 정확히 차이가 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사업 자체는 성공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컨셉트카를 예로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하겠죠. 근데 그 소재 부품 장비가 상용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네. 네. 요거는 정부에서 이제 정부 소부장 사업의 디테일이 이 상용화까지 매칭으로 대기업 매칭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상용화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조금 다양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애티튜드. 글쎄 홀수다. R&D 시장으로 보면요. 10가지 개발을 성공했는데 10가지가 다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할 방법은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초짜죠. 예. 일단 대기업이 드러내놓고 빼앗는 거 아니고도 자기들이 이미 비슷한 분야의 대체제에 하청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쫙 깔려 있거나 조금만 바꾸면 자기 하청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나 이런 거면 대기업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에 가면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중요합니다. 모든 대선 캠프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벤처를 해보고 싶은 기업가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응원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그건 정부가 떠받들어 주겠다. 그게 보통 중기벤처부가 운용하는 R&D 예산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패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상용화율이 낮다는 거를 그렇게 지적할 만한 사안은 아닌 거죠. 이런 중요한 수치가 아니다. 경험이 쌓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죠. 상용화율 높아지는 거고. 낙법 연습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펀치 못하냐고 하는 그런 거죠. 의미입니다. 네. 네. 참고로 국감이 끝난 1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 원천 기술 기업에서 몇 년 이내에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 등을 위주로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전 비슷한 사례를 알죠. 오늘 오후에 덕질 간사가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터무니없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어난 이래 제일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본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거짓말임을 알 것임. 이런 거짓말이 있죠. 제가 가끔씩 맞이하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식은땀 나는 순간이 있어요. 너무 없는 자리에서 너무 없는 사람 욕을 하는데. 전화했는데 네. 성가병이 자다깬 목소리로 받는 거예요. 네. 어떻게 진짜 심장이 떨어지네. 오늘 아침이었어요. 저도 빨리 늙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짓말이고요. 네, 이외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R&D 예산 중 11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고요. 지역균형발전 중소벤처 R&D 사업도 61.8% 삭감이 됐습니다.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원전 R&D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분의 1 줄었다, 8분의 1 줄었다, 10%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전 관련 예산이 이만큼 늘어난 걸 감안하고 계산하면 더 많이 줄어든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소부장 산업을 미화해서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높이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아볼 게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까진 그래 보일 따름입니다. 자, 민영화 얘기해야죠. 이슈 2. 한전은 적자, 민간기업은 흑자. 민주당 김장호, 김용민, 정일영, 김회재. 네, 산자위 국감 최대 이슈가 탄소 중립, 에너지 그리고 R&D였어요. 사실 다 연결된 얘기죠. 우리 아까 원전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R&D의 비용은 주로 연구단체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R&D를 줄이겠다는 건 대기업에게 퍼주겠다는 거고요. 민영화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돈이 있는 사람이 그 기업들을 살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다 대기업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네. 거칠게 요약을 하면은 원전을 키워드로 좀 넣어서 이제 야당은 R&D 예산 삭감과 원전 투자를 지적을 하면서 탄소 중립 의지가 있긴 한 거냐는 거고 여당은 한전 적자 다 탈원전 때문이고 탄소 중립은 원전이랑 신재생 에너지 같이 해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 번도 더 얘기한 지겨운 이야기. 탈원전 네. 아직 안 됐고요. 그렇죠. 되려면 한참 남았고요. 네. 네. 그래서 만 번도 더 지적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래서 계속 비슷한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조금 솔깃한 좀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네, 한전도 가스공사도 미수금 문제로 국감 내내 맞았어요. 산자위 위원들이 짚은 원인이 여야 할 거 없이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 방만 경영, 두 번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이건 어쩔 수 없죠. 세 번째 비현실적으로 낮은 요금, 그러니까 요금 정상화해야 한다는 건데 방만 경영이라는 건 주로 여당 의원들 입에서 많이 나온 말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의 그 몇 의원들은 다른 이유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민간 LNG 직수입 업자의 체리피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영화를 막아줘 가스공사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네. 네, 천연가스 직수입이란 이제 민간 발전사가 산업용 발전용에 한해서 사용할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거예요. 이게 97년에 도입이 됐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흘러가냐면 국제가스 가격이 내려가면은 직수입 비중이 높아져요. 민간에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스공사의 공급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스라는 건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있고 보관을 하는데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쟁여놓을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쟁여놓고 싶으면 한국 같은 부자 나라들은 아예 광구를 사버리는 계약을 할 따름입니다. 네. 한국은 가지고 있는 광구가 몇 개 있기는 있죠. 다만 그래도 수입 물가를 우리가 잡을 만한 능력은 별로 없다 보니까 직수입 가격이 낮아지면
원료비가 내려가니까 민간 기업이 달려들어서 와 하고 사옵니다. 그럼 가스공사가 더 사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 국민과 모든 공장이 쓰고 남을 가스가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 가스비가 낮아졌을 때 2005년에 직수입 물량이 1.5%였거든요. 2020년에는 22%까지 올랐습니다. 자, 15년 뒤에 이 사업을 정확히는 22년 뒤에 이 사업을 불화받았던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논하게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법니다. 그럼 반대로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스포일러. 대기업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수입자들은 비싸니까 안 사죠. 네. 발전량이 낮아집니다. 그럼 누가 사와요? 가스공사가 사죠. 그래서 2020년에 민간 발전량 비중이 34%였거든요. 약간 직수입 물량이고 이거는 발전량이에요. 다른 겁니다. 네. 근데 2022년에 그 비중이 22%로 12% 줄었어요. 포인트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 동안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그래서 가스 가격이 8.9배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샀죠. 원가가 비싸니까 사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안 사와버려. 안 사죠. 그러면 가스공사가 사야 되는데 왜냐면 국민은 가스를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공기업은 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쿼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가격이 얼마나 오르든 말든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지난해에 추가 부담한 비용이 4조 원입니다. 이것이 가공의 적자입니다. 네. 근데 이건 예측 가능한 어떤 그게 아니죠.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뀌어가지고 제기된 부담이니까. 그럼요. 근데 민간 가스 수입사들이 나자빠진 배째라고 누워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가스공사는 적자가 쌓이니까 가스요금 올릴 수밖에 없죠. 네. 네, 전기요금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호, 김회재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민간 기업에 LNG 비축 의무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횡재세. 네, 애초에 민간에 유리하게 판이 짜였다. 그리고 그 주체가 정부였다. 그러니까 공기업 탓하고 싶고 살리고 싶으면 형평성을 최소한 맞춰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귀등으로 듣습니다. 장관과. 네, 정말 귀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가스공사 사장도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전 이게 좀 의아했는데. 네. 왜요? 뭐 이 정부가 꽂은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이 형평성이 얼마나 어긋나느냐를 수치로 보면은 이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가스공사의 부채가 24조가 늘었어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의 이익은 같은 기간 얼마나 증가했냐면 무려 150%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가스공사 사장의 변명을 들어볼게요. 네, 최연의 가스공사 사장은 이걸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비축 의무를 부과를 하면은 민간 기업이 각자 저장 태클을 지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광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비축을 해야 되면은 그 비싼 어떤 탱크들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가공사장이 걱정을 할까요? 그렇죠. 이상하죠. 적자가 24조가 있는 회사 사장이 네. 영업이익 1조 8천억 있는 회사를 왜 걱정할까요? 왜 네. SK를 걱정해요? 그렇죠. 네. 비교를 또 해볼게요. 재밌는 게 지난해 국감에서는 최이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이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네. 그래서 당시에 최 사장이 제시한 대안이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SMP 상한제라는 거였고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12월까지 일몰제로 시행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이거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그래서 요금이 잡혔냐 이거는 평가가 제가 찾아봤을 때 되게 갈렸어요. 네, 네. 그 직능단체들 신문사에서도 되게 갈리고 그랬는데 이번 국감에서 이걸 제대로 논의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이상했다는 네. 겁니다. 그 야당 의원들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전력 도매가 상한을 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전력을 옮겨오고 싶을 때 자기들 원가가 비싸질 때 나설 것이냐. 이 강제가 중요합니다. 사기업들에게 강제를 해와야 돼요. 너네들은 이만큼 사다 팔기로 했으면 무조건 이만큼 사오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알아서 해. 자, 그럼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한 발 더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죠. SK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할 필요 없을 거예요. SK의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나라 돈을 빼먹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공사장은 왜 입닥치고 있느냐? 이 가공사장! 박근혜 정권에서 코레일 노조를 멸망시켜라! 라는 특명을 받고, 야하. SR을 제대로 분할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바로 코레일 출신의 최연애 의원이죠? 민영화 전문가군요. 기억났다. 네. 최연애. 내가 이 이름을 어디서 봤나? 우리 엄마 친구인가 했네. 그러니까 철도 파탄의 공범쯤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즉, 공공인프라 민영화 전문가입니다. 네. 그거 하러 간 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취임할 때 뭐 어머니의 마음으로 코레일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뭔 어머니가 이렇게 다 팔아먹고 앉았냐고. 버린 자식이에요? 네. 야당에서 뭐라고 했던 사람이지요. 자. 지금 SR하고 코레일의 문제를 만든 사람이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가스공사 편, 저희 그 아시에서 가스공사 편 한번 찾아 들어봐 주십시오. 네. 에너지 민영화는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이 문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문제가 네, 아니다. 인건비 5%에서 0.5%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일 잘하게 해야죠. 자, 석유 얘기입니다. 이슈 셋. 석유 도매가 공개. 민주당 신영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유사들의 반발 때문이라는데요. 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작년 기름값이 중구난방으로 널뛰었죠. 저는 그때 살면서 그 주유소에서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 역전한 거 처음 봤어요. 네. 드물죠. 네네. 극히 드물죠.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긴 했어요. 주유소에서 그 가격표를 볼 때 충격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기분이 좀 안 좋죠. 네. 물론 가솔린 타는 사람이나 전기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유는 여전히 연비가 더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진다고 해서 가솔린 타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긴 합니다만 경유차 타는 사람은 억울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가솔린 오너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기분이 좋았던 게 아닌 게 이미 2,000원이 넘어있던 상황이어가지고 네, 죽을 맛은 마찬가지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류세도 인하를 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인하폭이 크지 않아서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일부 이득이 정유사로 흘러들어갔다. 주유소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류의 특별한 세금을 어떤 물건을 팔 때마다 붙는 세금, 반드시 붙여야 되는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궁금한 건 원가죠.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작년 국감에서 다뤄졌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의 여파로 당시 정유 4사는 작년 상반기에만 12조 3,203억 원의 최고 영업이익을 내고 와. 최소 50%에서 최대 1,000%의 성과급이 나갔습니다. 1,000%요? 네. 네. 아까 저기 민간업자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이랬죠? 12조 3천억. 야, 그렇습니다. 이겼다. 근데 같은 회사예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의미 없는 싸움이었잖아요. 네, 계열사겠지만 뭐 회사는 다르겠지만 네, 주머니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은 석유 도매가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기름의 종류별 평균 판매 가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시도별로도 구분하고 판매 가격뿐만 아니고 판매량도 공개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민영화 무세들이 맨날 말하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별 가격 차이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죠. 네. 윤석열 정부가 왜 이런 걸 추진을 할까? 국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텐데. 왜냐하면 기름값은 지지율에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 매일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운전하다가 그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네. 특히 지역별 기름값 편차를 이제 완화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작년 기사를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은 메이저 언론에서는 기사가 없고요. 그 지역 언론들. 그래서 뭐 강원도의 기름값이 안정화된다, 뭐 전라도의 기름값이 안정화된다, 경상도의 기름값이 안정화된다는 주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몇 그 비싼 동네들이 따로 있거든요. 맞아요. 이 도매 가격 공개 확대 방안은 원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과 2011년에도 정책이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유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유사는 이미 한번 해봤다는 겁니다. 보수 정부의 입을 틀어막는 일을. 네. 근데 작년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정유사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하고요. 자, 아시아타임즈의 기사를 하나 보실까요? 2023년 5월 18일 휘발유 도매가 공개 후폭풍 주유소 줄도산 위기. 이 말은 줄도산한 적은 아직 없다는 소리입니다. 위기. 네. 박문규 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의 이견이 심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위원들이 정유사 쪽 위원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정유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영업 기밀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 네 글자 정말 어디든 다 나오네요. 영업 기밀이요. 네. 동아일보의 올해 3월 기사를 보면은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범위 확대는 가격 안정화라는 실효성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명확하지.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는데 제가 요거를 왜 그대로 가져왔냐면은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에서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범위 확대 요거 있잖아요. 요것만 빼면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단일 품목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치죠. 삼성전자가 공장에서 뭘 하는지는 세계에서 누구도 몰라요. 그건 TSMC도 몰라요. 하지만 무슨 원자재가 몇 푼의 가격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 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뭐가 있죠? 신라면? 어디에서 들어오는 밀가루가 얼마에 팔리는지 매일같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사 났잖아요. 원가 재료값 올랐다더니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 이 원자재 한번 생각해보죠. 석유 원자재로서의 석유 가격 국제적으로 모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2차 가공 후의 선적과 그 이후의 가격도 알 수 있는 게 답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시장 경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어서 섣부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 반도체는, 라면은, 화장품은.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본 문장이에요. 이에 산업부가 이 개정안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근데 법률 자문의 결과로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률 자료에는 대표적 과점 시장이자 암묵적 담함이 형성된 석유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급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이는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 점검하신 분이 굉장히 기름값 때문에 확 빡쳐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죠. 다시 한번 저 아까 아시아타임즈의 기사 제목을 주목해 봅시다. 휘발유 도매가 공개 후폭풍이 정유업체 줄도산이 아니라 주유소 줄도산이래요. 이게 경제지의 아주 오래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네. 자영업자가 뒤진다. 그렇죠. 자영업자 잡고 협박하는 거. 대형마트 그 의무 휴업을 했더니 이제 마트 노동자의 임금이 줄었다. 그렇죠. 거죠? 그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대 의원은 시행령 개정 기간이 평균 46일이고 법제처가 제시한 입법 소요 기간도 90일인데 이례적으로 결론이 안 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석 달 넘게 깔고 앉았다. 네, 거의 1년이에요. 그리고 네. 이 법률 자문까지 받았는데도 이걸 추진을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년째. 작년에 입법 예고를 했으면서. 네. 참고로 이번 정부는 정유사의 담합을 억제하고 있는 알뜰주유소도 민영화를 하려고 부릉부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뜰주유소가 그냥 뜻있는 좋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만든 건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담합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주유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민영화하려고 시동을 옛날부터 걸고 있어요. 겁나서 제대로 못하고. 네. 그리고 SK는 참고로 유공주유소, 옛 유공주유소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유공이 참여하고 있고 돈은 농협이 되죠. 네. 그리고 SK는 원래 유공이 민영화되면서 이를 받아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가 낳고 간 알입니다. 네.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과 이혼하면서 SK 주식의 50%를 요구해서 지금도 재판 중이거든요. 네. 노소영 씨가 이걸 왜 요구했냐? 우리 아빠 없었으면 너네 집안은 거지다. 맞습니다. SK의 성장 기여에 노태우가 SK에 유공을 준 게 결정적이었다는 주장인 겁니다. 양심 있으면 갚아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SK 선경이 유공을 가져갔을 때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했죠. 맞습니다. 끝으로 새벽 배송 이야기. 이슈넷 새벽 배송을 보는 두 시선. 민주당 이동주, 국민의힘 김성원. 네, 아까 대형마트 얘기 잠깐 꺼냈었는데 네. 자취생은 정말 대형마트 가서 카드 끌고 장 볼 일이 없어요. 이게 네. 늙고 나서 발견하는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체험. 아울렛에 가면 20대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20대 너무 싫어.
저놈들은 다 일배나 하는 놈들이야. 싹 보기 싫어. 그럼 아울렛 가시면 20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셔도 20대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자취생이 마트에 가잖아요. 마트에선 조그매 보였어요. 집에서 꺼내면 왜 이렇게 커? 내가 산 고기가. 그리고 20대들이 마트에 있어도 잘 볼 수 없는 이유가 뻔한 섹션에 있습니다. 술. 과자, 술, 고기. 네. 맞아. 과자, 술, 고기. 이 상추도 안 먹는 새끼들. 라면 봉지나 사러 가죠. 뭐. 네. MT 갈 때 가죠, MT 갈 때. 아, 맞아요. 정확히 제가 직접 가본 거 MT 갈 때밖에 없어요. 네. 집밥을 정말 열심히 해먹는 20대여도 웬만하면 마켓컬리 시키죠. 네. 왜냐하면 마트에 가보면 내가 필요 없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체감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요. 네. 일단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다 보니 그 대형마트도 살아남으려면은 온라인 배송해야 한다, 새벽 배송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요. 이미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뛰어들었고요. 롯데마트는 지난해까지밖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올해 안 하는구나. 네. 12월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둘 다 이걸 다뤘는데 굉장히 시각이 달랐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일리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황희 마인드. 네, 황희 마인드. 왜냐하면 그놈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서로 밥그릇 뺏으면서 커온 기업들이 지들 밥그릇 뺏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살펴볼게요. 우렁소. 네, 우렁소. 김um성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방 소비자가 새벽 배송 혜택에서 소외되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실제로 이거 되게 문제시하는 소비자들 많더라고요. 막 그 지도에다가 막 수세권이라고 했나요, 옛날에? 아, 네, 네, 습세권. 네, 습세권은 아예 그 신세계에서 네. 자기네 광고 문구로 활용을 했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멍청한가 싶은 게 그 단어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보이는지를 서비스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전국 광고로 다 보게 되는데 네.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게 야, 신세계 정말 안에 멍청한 사람들 투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광고가 또 먹혔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먹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서울에만 사는 대멍청이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업들도 포함입니다. 쿠팡도 이길 배송 안 되는 품목 지역별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럼요. 네. 예. 대부분의 지역은 똑바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서울 수도권 일부만 다 되고. 네. 근데 그걸 안 경험해본 촌놈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확실히 요게 또 파괴력이 있긴 있는 게 직방이나 다방에 보면은 네. 거기에 써 있어요, 요즘에는. 로켓 배송 가능이라고. 그쵸. 네,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지도가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마트의 경우를 보면은 새벽 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만 돼요. 또 하남, 광주 이런 데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물류센터가 없어가지고 또는 뭐 배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김성원 의원은 이 혜택을 지방 소비자에게도 줘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해제다라고 봤어요. 아, 신박하게 규제를 해제해 주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배송을 지방에 못하는 이유가 물류센터가 없어서 배송 시스템이 없어서였잖아요. 그럼 이걸 푼다고 되느냐인데 그 푸는 규제가 뭐냐면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아무 뒷배도 없이 순수하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주면 골목상권을 죽이는 것과 더불어 양대 로직스 대기업의 영원한 수건을 풀어주는 일이 되거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네, 이따 골목상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얘기를 할 건데, 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그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는 배송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간과 온라인 시간이 연동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니네가 쉬는 날에는 배송도 안 돼.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여기가 다 배송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 안에만 되는 거예요. 아, 김성원 누군지 알았어. 사진 잘 나오게 비좀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그 사람입니다. 그입니다. 그래, 왜 익숙한가? 우리 아빠 네. 친구인가 했네. 내 팀! 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박문규 장관도 이 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어요. 산자부와 김성원 의원은 이게 소비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요거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기에 잠깐 꺼냈다가 황급히 도망갔죠. 의무휴업일 해제. 그렇죠. 네, 그 대구는 그리고 했어요. 대구는 그 지자체 규정으로 했습니다. 네. 아, 거기는 시장이 세니까 법을 잘 알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은 이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그 대형마트의 수익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점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통업계 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규제를 완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용도 증가할 거고 중소납품업체 판로도 확대될 거다라는 거예요. 즉 중소 납품업체의 판로를 대기업이 꽉 틀어지고 있는 이 상황.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 네. 까만소 보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신중론을 펼쳤어요. 이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주변 상권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지역 총선 들어가면 이거 해주겠다고 떠들어야 되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데 이 평가를 해야 하는 근거는 이제 노동자 건강과 주변 중소상공인에 대한 위협이에요. 이제 산자부에서는 이제 그 고용 규모를 추켜 세워줬지만 그 최근에 막 쿠팡 이런 데서 엄청나게 고용을 촉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에서만 쿠팡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죠. 그리고 지난해 기준 쿠팡 산재만 1,464건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옆에 있던 전통시장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숫자로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온라인 배송 중에 최근에 퀵커머스라는 서비스가 또 새롭게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1시간 거리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시키면 1시간 후에 우리 집에 휴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배민의 비마트 같은 게 있죠. 근데 이걸 하려면 그 도심형 물류센터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비마트가 설치한 게 140대거든요. 근데 전국 대형마트에서 이걸 다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전국 대형마트가 500개예요. 그럼 그거에 비례할 만큼의 물류센터를 설치를 하겠죠. 그렇다면 네. 롯데와 신세계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롯데와 신세계의 머릿속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정치권만 로비를 성공하면 우리가 후발주자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으로 온라인 시장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로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냥 옆에 전통시장 죽이는 게 아니라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모든 골목 상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박문규 장관도 그 우려는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뭐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고려해보고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 노동자 환경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뭐 동의를 받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거의 수거에 가까운 얘기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죽을 겁니다. 야간 배송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네. 쿠팡이 매일같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떡을 못 먹게 될 거예요. 왜요? 시장이 다 죽어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배민에서 타코야키를 시키는 시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리 타코야키 포차가 망하고 있어요. 제가 안 잘랐죠. 배민 이야기는 내일 한 번 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랐어요? 네. 네. 배민 아주 못됐습니다. 다른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네. 이슈였습니다.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장면 하나. 미국의 진보적인 영화 감독. 자, 첫 번째 장면. 유명인들은 말이에요. 이런 꿈을 버려야 됩니다. 평생 대체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연예계에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선배님을 하나 알죠. 스프툰 씨라고. 스프툰. 건조하다가 모른다는 건 굉장히 놀랍네요. 옛날 분이잖아. 스프툰은 요즘 분이죠. 스프툰 씨 옛날 분. 스프툰 씨는 요즘 분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씨는 옛날 분인데 네. 그 육체를 지배한 스프툰은 요즘 분이죠. 그래요? 약간 그래요. 그에 대한 관심이 그냥 없는 것으로. 네. 아. 본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문제인 것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선하지 않고 더 강철 같지도 않고 그리고 늙다 보면 총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아 그럼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대체 올리버 스톤이 왜 이러냐는 질문을 전 세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CF100을 수호하는 게 산자위 여당 의원들의 대과제였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리백을 굳이 무시하겠다는 게. 네. 그래서 최영두 의원은 이 질의의 호소력을, 본인의 그 관련 질의의 호소력을 더하기 위해서 질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상영했어요. 오늘 그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지구의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영상 비디오 틀어주세요. 예, 이게 올리버 스톤, 미국의 진보적인 감독 올리버 스톤의 최신작 뉴클리어 나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과 지구의 기후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과 무탄소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 모든 워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별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죠. 무탄소 혁명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고요. 그건 뭐예요 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무탄소 혁명. 모든 사람이 결혼할 때 다이아반지를 끼면 안 되는 건가? 연필도 쓰면 안 되고. 체육관에 오래 계신 분이라서 무산소랑 헷갈리시다. 그리고 그 영화 예고편 보라고 해놓고 나오는 내내 지금 본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레이션이 하나도 안 들렸는데요. 말하는 시간은 아껴야 되거든. 네, 관크. 근데 심지어 그 자막이 나오긴 한데 다 영어거든요, 나레이션이. 네, 뭐 되게 길었는데 제가 잘랐어요. 예고편도 길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나레이션 하나 인용해보면 핵 폐기물은 기후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더 무서우니까 원자력을 많이 써야 된다 같은 함의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주장을 해요. 네. 뭐 석탄, 석유 발전으로 기후 위기가 심화돼서 생긴 일이 더 무섭지. 원전은 사고율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기후 위기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지만 방사능은 한 방에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올리버 스톤의 뉴클리어 나우란 다큐멘터리고요. 심지어 이 제목이 원래 뉴클리어였는데 나중에 나우를 더했대요. 네, 당장. 네. 찾아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올리버 스톤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거부터 소개드려야겠네요. 네. 영화 감독이고요. 꽤나 이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되게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뭐 대표작으로는 그 플래툰? 네, 플래툰과 그 JKF라는 이제 JFK 죄송해요. 네, JFK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자꾸 이 교조간사한테 나이 먹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유세 떨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플래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있군요. 그 전 지구인의 영화. 네, 그렇죠. 였죠 그때만 해도. 네. 그리고 JFK는 제가 이제 올리버 스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저도 플래툰하고 겹친 세대는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였으니까. 86년 영화입니다. 예. 근데 JFK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작품이었어요. 그게 재미없는 작품이. 네. 그러니까 주연 케빈 코스트너도 이때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떠뜨기도 했고.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이런 류의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요. 뭐 베트남 전쟁, 뭐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 등을 다루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일 스타덤에 올랐던 게 아까 말씀드린 JFK란 영화예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이제 케네디 암살이 군산 복합체가 꾸민 음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음모일 수도 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보적인 영화 감독 맞긴 하죠. 그렇죠. 맞긴 한데 약간 굳이 이 수식어를 붙이는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플래툰도 메시지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뭐 깊게 뭐 인간의 광기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면 반전이니까요. 네. 그런 감독이 지금 이제 친원전 영화를 만들었다니 보수 진영에서는 뭐 이보다 반가울 수가 없죠. 심지어 아내가 한국인이에요. 아내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도 했고, 요새 조선일보에서 이제 친원전 기사 쓸 때 항상 이 영화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 보수 언론들이 이거 다 칭찬하고. 있고 미국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스노든 이후로 올리버 스톤에 대해 신경을 껐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위험한 얘기라니까 함부로 못 건들겠는 거예요. 게다가 영화가 요행이 재미도 없는 바람에 미국인들이 거의 안 봤어요. 그때부터 올리버 스톤이 이야기하는 게 미국 사회 내에서 좀 금기시 됐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영화라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제가 서치를 영어로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뭐 평이랄 게 나올 게 없어가지고 전작인 놀랐습니다. 스노든이 영향을 좀 크게 미쳤고 미국 사람들이 가급적 올리버 스톤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스노든은 이제 그 미국의 불법 스파이 활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나오고 심심치 않게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보수 경제지들이 한 번씩 다 빨아줬죠.
맞아요. 아까 최영두 의원의 말에서도 보수 정치의 태도를 하나 읽을 수 있죠. 가장 액센트에 힘세게 들어간 게 진보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분이. 그거 너무 좋아하죠. 다른 나라 정치도 비슷한 편이긴 합니다만 진보적인 사람들이 자기한테 좋을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걸 세상에 제일 좋아합니다. 맞아요. 보수 정치인들. 이게 진보는 정반대거든요. 네. 저 새끼 묻었네? 맞아요. 거든요? 맞아요. 양쪽 다 이유가 있고 양쪽 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태도가 전 정말 재밌고요. 좌파 감독이라고 해보지. 재밌었을 텐데. 그것도 틀린 말은. 근데 본인은 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감독이. 경산노위 위원장이 달려옵니다. 빨갱이라며. 나만 빨갱인 줄 알았는데. 장면 둘. 대드는 증인. 네, 산자위 국감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국민의힘 이철교 의원과 유창호 공영 홈쇼핑 상임감사의 싸움으로 잠시 감사가 중지가 되었어요. 자, 유창호 공영 홈쇼핑 상임감사. 이번 정권이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네. 이철교 의원은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 처음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5,387만 원을 제출했더라고요. 근데 대표보다도 4배나 많은 금액을 사용했어요. 대표보다 상임감사에 활동이 더 컸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컸습니까?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봐요.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법인카드 쓴 것 중에 부서 운영비가 대부분이고요. 4분의 3분은 부서 운영비에 썼습니다. 제가 접대비에 쓴 거는 한 달에 45만 원에 불과합니다. 네. 한 달 45만 원 접대비 쓴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예, 증인. 증인치고 남다른 전투력을 일단 보여줍니다. 한 달에 45만 원 했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저는 뭐 안 되죠. 나 막 승질 낼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의연하죠? 네. 네. 의연한 크레센도 화법. 비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많은 어차피 다 주변에 다 회유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 모두에게 회유가 다 들어갔는데 그거 안 먹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이 유창호 상임감사가 재직 중에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질의를 하다가 말싸움을 하고 결국 정회까지 이끌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상임감사까지는 정치활동을 하는 게 승인받아야 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시비는 걸어야겠습니다. 무슨 오더가 내려왔는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여당 의원들이. 재직 중에 20대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특보를 역임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나요?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공영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묻는데 대답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하죠.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나중에 묻는데 지금 질문을 해 나가는데 왜 답변을 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되게 안타까운 게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묻는데 대답을 하고 있는데 묻는데 대답을 하세요라고 화를 내면 어떡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세요. 몰아서 대답해라.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이게 이제 증인들이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대답으로 국회의원 질의 시간을 깎아먹는 그죠. 주고받기. 네네. 그래서 나중에 대답해라 그러는데 아니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정회까지 이끌어내고 이 때문에 싸우던 여야는 민주당 의원의 사퇴질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이 발끈하면서 확전이 됩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어따 대고 사퇴질이야! 라고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보니까 걷다 대고 한다! 그렇죠. 이때 카메라가 위원장을 비추고 있어가지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위쪽에서의 오더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위원회 내에 간사와 의원들이 짜서 한 그냥 작은 팀플레이인지 모르겠는데 국감 초기에 한번 기치를 한번 띄웠어요. 요즘은 여당도 대통령실만 아니라 여당도 이런 거 하거든요.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먼저 고발하게 만들기. 이 사람을 먼저 고발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감에 부르기 전에. 한번 띄워본 거예요. 뭐의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의도를 가지고 준비된 카드였던 것 같은데 잘 먹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유창호 상임감사는 불손한 태도 때문에 네.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죠. 이거에 이를 부득부득 갈았던 국민의힘은 유창호 상임감사의 비리를 샅샅이 찾아왔습니다. 아, 네. 장면 셋. 고개도 못 들 어마무시한 비리.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관용차 운영일지가 쓰여있고 11월부터는 일지 작성을 안 했다고 하면서 은폐 의혹을 들었습니다. 이거 큰 문제죠. 아, 네. 그리고 여긴 상암에 있는데 무려 강남에 있는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관용차를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12번이나 이용했어요. 그럼 4번은 결석했습니까? 보통 16초 차입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심지어 강의 시간은 다시 40분이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후 4시 40분에 출발을 했어요. 겁나 세게 밟았겠네. 그렇죠. 상암에서 강남이니까 좀 밟아야 돼요. 예. 네. 뚫려야 밟죠, 그것도. 근데 연차나 반차를 낸 적이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4시 40분에 퇴근 1시간 전에 나가면서 심지어 병원도 10번을 갔어요. 이 박수영 의원의 워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을 10번을 갔는데 아프면 상암에 있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간 건 사적 유용이다. 아니, 강남 무시합니까? 강남 사람들은 아프면 상암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나요? 세상에 이렇게 큰 비리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이래서 지금 의료 인력이 다 모자란 거고. 그렇죠. 지금 수도권에 다 사람들이 의료 쇼핑을 하러 오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비리에 대해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이라고 말하고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짰네요, 잘. 네, 그리고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게 언론이었어요. 봐서 이상하면 보도를 안 해도 될 텐데. 네. 혹은 이걸 봤을 때 잘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보수 언론 입장에서도 보도를 안 하면 될 텐데 꽤 열심히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 수사 한 번 더 하나?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산자위 얘기가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었는데 기사가 나온 것 중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 참 언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거세하고서라도 지금 이제 검찰의 야당 공격 정국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국이죠. 네. 샌드위치 썩은 거 찾아내야겠다라고 압수수색 영장 쳤다가 또 반려됐죠. 이제 또 반려되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런지 보도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년째 가지고 열심히 언론 플레이했던 게 다 안 통했으니까 이거 하나 이제 싶다는 생각이 슬쩍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니 아프면 상암에 있는 병원을 가야지. 나도 아프면 마포에 있는 병원 갑니다. 인플루언서? 네. 장면 넷. 이름 없는 인플루언서. 가끔 이제 산자위나 과방위에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거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들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MG 문화에 대한 것들이 그랬는데 제가 좀 대리 수치를 좀 느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죠.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가상 인플루언서 제작 사업을 비판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PPT에 인플루언서의 정의를 띄웠습니다. 네, 인플루언서의 정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 SNS에서 많은 팔로워나 구독자를 가진 사용자나 어쩌고 영향을 미친다는 뜻의 단어인 인플루언서에 전미자 이하를 붙인 단어 이렇게 다 띄워줬습니다. 그건 친절하고 좋아요. 네, 맞죠. 그리고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를 했어요. 그죠. 이게 중기부에서 제작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그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품질이 낮아 보여요. 이걸 보고 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 가상 인플루언서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짓질 않았습니다. 인플루언서인데 이름이 없어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릴게요. 네. 가상 인플루언서 어느 세대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문제로 삼는 거는 그
가상 인플루언서 영상의 퀄리티가 낮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그건 좀 낮긴 해요, 제가 봐도. 약간 사이버 가수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럼 너무 낮잖아. 근데 그거보단 낮긴 해요. 근데 또 못 쓸 정도로 낮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약간 심즈 정도. 본인이 약간 유튜브 설정을 480p로 해놓은 거 아닐까요? 약간 그 가져온 게 머리카락과 배경이 뭐 약간 외곽선이 합성 티가 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 수준이 낮구나. 네, 근데 그 사실 질의에선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완전 다 AI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기부에서 제공을 한 거는 그 실제 배우를 섭외를 해서 배경을 합성을 하고 얼굴을 좀 약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AI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돈 100만 원 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건당. 그럼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원하는 광야의 느낌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 질의할 법은 한 이슈인데 네. 그럼 그 다음에 의원실이 질의할 내용을 잘 만들어 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게 하는 게 그렇게 그 AI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걔네가 막 인스타도 만들고 그래요. 뭐 이름도 있고 뭐 성격도 있고 뭐 나는 환경 보호에 관심 있고 뭐 이런 소개가 있어요. 약간 그런 설정을 붙여놓고 실제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막 인스타 찍어서 올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리지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시 윤석열이지의 그 여리지냐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 캐릭터 빌딩을 해서 인기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소통도 해요. 그 사용자와 함께. 그 과정이 없어서 이게 홍보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말이 되는데 지금 이름이 없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은 그 기업에서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기부에서 만들어서 자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영희입니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붙이면 되죠. 네. 지금부터 붙이면 되죠. 그리고 이름을 붙이면 이게 유명해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좀 질의를 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하나당 100만 원 이런 거 자체가 전혀 이해를 못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쵸? 처음부터. 그러니까 중기부도 이해를 못했고 그 사업은 확실히 못했는데 김용민 의원도 좀 잘 못했고 의원실도 잘 못했고 보좌관들 이거 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하면 그거보다 더 이해하기 좋은 뭐 해설은 없긴 하겠죠. 바쁘니까 다들. 네. 근데 그랬으면 의원선에서도 읽다가 바보 같으면 포기했어야 되거든요. 의원실에 10명, 의원 포함 10명이 단체로 멍청해야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면 타당할 지적을 굉장히 바보같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감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자기한테 마이크 돌아올 시간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귀한 기회예요. 네. 다른데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 사람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김용민 의원이. 그랬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정청래 의원처럼 계속 정쟁만 하는 게 나았겠다. 본인이 정쟁 원툴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시간을 잘 못 썼다. 네. 좋아요. 네. 김용민 의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보시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더불어민주당 비례 김경만 의원입니다. 네. R&D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주권 침해 등등 전문 분야답게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지점에 가장 예리하고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뭐 R&D 관련해가지고 뭐 예산 삭감 원칙을 굉장히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료가 일단 양질이에요. 굉장히 많고 방대한 자료를 보고 본인이 이해를 하는 티가 나고요. 질의도 예리하게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광주 서울로 나갑니다. 양향자 의원이 광주 서울에 다시 나올 리는 없거든요. 저 지금의 챔피언인 그렇다면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정도가 좀 중요한 상대가 될 수 있겠는데 아직 정의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번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의 신영대 의원입니다. 지역구 질의가 많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공정의 의무고발 제도 개선, 한전 자산 매각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대협 부의장 출신 86이죠. 이 사람이 원래 못 들어올 거였는데 김의겸 의원이 이제 재산 문제로 홍역을 겪고 열린민주당으로 틀면서 자리가 났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예선이 본선인데 지금 예선에 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김의겸 의원 아마 다시 돌아올 거고 김의겸 의원이 아무래도 이 상대들 중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높고 저랑 덕질 간사가 칭찬에 맞지 않던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만 최이배 의원이 1위로 옵니다. 네. 경선이 본선이 될 겁니다. 저는 불만 없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네. 네,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의 김정호.
에너지 관련해서 전문성이 돋보였고요. 지난 국감에서 이제 본인이 열에너지 정책을 하나 제시를 해서 이게 시행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점검도 했고 네.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실무 단계에서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말해주고요. 네. 본인의 에너지 정책 비전이 확실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이상하죠. 노 대통령 서거 이후에 계속 오리를 키우고 있다가 초선이 된 다음에 국감만 하면은 꼭 전문성이 돋보여요. 오리 키웠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건 분명. 인생은 오리한테 배울 수 있다. 합니다. 네. 김해열에서 내년에 다시 볼 겁니다. 국민의힘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의원입니다. 국힘 쿼터. 질의 내용이 전 정부 지적 등 정쟁 사안이 많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원전 수호, CF100 수호 등등의 내용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힘 쿼터죠. 그럼에도 좋은 질이 의미 있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관예우와 정부기관의 비리를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쪽을 제외하면은 국민의힘의 3선 의원들 중에 국감 열심히 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요즘 분위기를 보는 법. 요즘 조용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 지역구에서 그대로 출마하겠다. 는 뜻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 하죠. 인효환 위원장이 전화하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라고 기자들한테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로우키. 지금 닥치고 있으면 넘어간다. 이제 총선기획단 들어올 때 이 분위기 없어진다. 이제까지 했던 말 다 사라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한 몇 사람이 승질나서 개길 거 아니에요? 지금의 인효환 위원장한테? 그럼 그거 보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면서. 의원 이겨라. 그럼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경선 나가면 그만인 겁니다. 처음으로 장제원이 들이받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대면 뼈도 못 추립니다. 하태경 꼴 난다라고 하겠죠. 예. 충주는 이종배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보수 정당이 셉니다. 민주당이 누가 올라와도 불리한 거죠. 한자위 시간을 했습니다. 자, 건조 간사가 이번 주 녹음을 준비하는데 네. 죽을 뻔했어요. 제가 보기에. 잠을 좀 자긴 했나요? 좀 잤죠. 한 4시간 잤으면 잤는데. 그래도 유능하다. 그렇게 해놓고 잠도 잤어. 어떻게? 이번 주에 건조 간사가 준비할 원고가 좀 많았죠. 네. 저희 회사 거까지 하면 8개의 마감을 줬습니다. 오 마이 갓. 내일 이 시간, 행안위 시간에도 건조 간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3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정간사 기록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